어머니는 그냥 손주 봐주시는 분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제 귀를 쩡하게 울리던 그 말. 믿었던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제 심장이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68년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 전부였던 아들을 위해 20년 넘게 베이비시터 일까지 하며 허리 부러져라 뒷바라지에 왔는데 그렇게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몇 년 전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 진심은 아니었던 걸까요? 손주들을 봐주며 평화롭다고 믿었던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할머니 김영자가 가족의 배신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이자 새로운 시작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6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참 인자하시고 곱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느라 제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서 손주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며느리 박서현은 저에게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도 안 맡기고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기꺼이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2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첫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서현이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보람도 느꼈고요. 그래서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망설임 없이 봐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와의 관계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제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주들을 봐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제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저에게는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넷이서만 여행을 떠나거나 외식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 저희는 젊으니까 저희끼리 좀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다니는 게 좋지 하고 웃어 넘겼지만 반복되는 배제는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제 손으로 키운 손주들은 저를 친할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서현이의 친정 부모님을 대할 때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현이의 부모님을 만날 때는 더 밝게 웃고 더 살갑게 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들을 봐주는 김영자일 뿐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모든 서운함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이 작은 상처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헌신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서현이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현이는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산더미 같은 음식을 만들어 식탁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서현이 친구들은 모두 와, 서연아. 와, 빛깔 봐. 솜씨 정말 좋다. 이 정도면 최고급 한정식집이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며느리 체면도 세워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서현이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서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도우미 쓰는 줄 알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저 도우미로 여겼다는 말. 그 말은 차마 제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서현아 라고 말했지만 제 눈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헌신이 도움이라는 단어 하나로 폄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고용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헌신이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서운함과 좌절감이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온 서운함은 마치 겨울철 눈처럼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 서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조금씩 균열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여행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마지막에 통보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시부모님 생신이라 다 같이 베트남, 다낭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저는 아들 부부가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까지 다 정해놓은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마치 제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결국 그 여행에는 저만 빠지게 되었죠. 아들은 엄마, 다음엔 꼭 같이 가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현이는 제게 어머니는 짐 싸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어머니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미리 단정 짓곤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이는 저를 늘 집 안에만 있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늙은이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 기분은 어떤지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 속에는 항상 저를 향한 불만과 답답함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가끔 제가 손주들 교육에 대해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서현이는 어머니,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서운한 표정이라도 지으면 서현이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요. 라며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펼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저 그래, 내 말이 맞다 라고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현이는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도 어머니, 오늘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들을 돌보았죠. 하지만 서현이는 제가 아팠던 것에 대해 제대로 걱정해 주거나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돌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서운함을 안겨주었던 사건은 서현이의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서현이의 부모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한껏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서현이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아빠, 이거 맛있죠? 리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현이는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저는 그저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일 뿐이고 서현이의 친정 부모님만이 진정한 손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몇 번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들, 너희 엄마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요즘 며느리가 나를 좀 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 서연이도 힘들 거야.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이해해 줘야지. 라고 말하며 서연이 편만 들었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서운함과 외로움은 제 마음속에 거대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응어리를 풀 길이 없어 그저 홀로 소가리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희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운함의 끝에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폭발은 제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헌신이 배신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저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손주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고 서현이가 부탁한 대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잔뜩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현아, 힘들지? 앉아서 좀 쉬어라. 라고 말하자 서현이는 어머니는 뭘 안다고 그러세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그래, 힘들면 쉬어라. 엄마가 다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주들이 방에서 나오다가 서로 장난을 치다
그만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얘들아 다치지는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현이가 달려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치우시는데. 서현이는 아이들을 꾸짖으며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이들을 꾸짖는 것인지 저를 꾸짖는 것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현아, 괜찮다. 내가 치울게. 라고 말하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서현이가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장난칠 때 좀 잘 봐주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현아, 나도 힘들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늘 너희만 힘든 게 아니지 않니? 제 말에 서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라며 서현이는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내가 너희 집 가정부도 아니고. 제 말에 서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가정부라뇨?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월급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주시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드리는 돈 받으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서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 받으면서 서현이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손주들을 봐주며 받은 돈이 저를 가정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서현아, 나는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꺼이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나는 너희 엄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귀를 쩡하게 울리던 그 한마디가 서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손주 봐주시는 분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68년 평생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아온 제 삶이 그 한마디로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손주 봐주시는 분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서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섞여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서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서현이의 얼굴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서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바쳐온 지난 세월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닫힌 문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함과 배신감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저 또한 더 이상 가족으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저는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전 미리 써두었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미리 정리해 둔 것이었죠. 제 남편이 남겨준 집과 제가 평생 모아온 예금, 그리고 주식까지 모두 합하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의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아들 김민준에게 상속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아들의 아내에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유언장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봐주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변호사님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미리 써둔 유언장이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요. 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아드님에게는 전혀 안 남기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의 질문에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손주 봐주시는 분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다고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영자 씨, 제가 영자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영자 씨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와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따로 빼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영자 씨,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에게 어떻게 나올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 마음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가족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은 오직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저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소의 김영자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평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며느리 서현이는 저에게 어머니, 다음 주에 손주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봐줘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봐주고 아들 내외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과 당연함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봐주다가도 제가 몸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면 오늘은 내가 좀 힘들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서연아,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나도 내 몸이 편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만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썼던 돈을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노래 교실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여전히 집에서 손주들을 기다리는 늙은 할머니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당연함이 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와서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그냥 요즘 좀 재미있게 살고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에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저만의 삶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말 한마디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를 배신한 가족들에게 미안함이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제가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곧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깨달음이 찾아오는 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유산분배 서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와 노인복지단체에 기부되었고, 저는 제 남은 여생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의 결정을 알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 어머니는 그냥 손주 봐주시는 분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라는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배신감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는 문장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저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던 집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저의 삶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새로 입소하게 된 곳은 요양원 겸 문화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하며 지냈던 지난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쓴 편지를 발견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희는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까.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유언장도 다시 쓰셔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미안함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는 너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을 살 거란다.
저의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을 보며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콘서트에 가고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배신한 가족들에게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저는 진정한 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매일 웃고 노래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은 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상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혹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 쌓여가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짜 인생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